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해커스잡 공기업 강의 1위 윤종혁입니다. 자, 요즘에 공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실제로 이제 많아지셨기 때문에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공기업 지금 현재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모르겠지만은 공기업을 이제 공기업 한번 해볼까? 공기업 취업 어떻게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2018년에 공공기관 채용은 어떠했으며 그리고 앞으로 2019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데,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맞아요. 역대급은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많이 채용하느냐라는 건데, 그 많이 채용한다라는 이 부분 자체가 여러분들의 체감에는 안 와닿을 정도로 조금 적게 채용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부분들이 있는데 2018년도 채용 규모를 보면서 앞으로 2019년도 채용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2019년 채용 전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업을 준비를 하실 때, 즉 공공기관을 준비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블라인드 채용이거든요. 선생님 블라인드 채용이라던데 뭘 봅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봅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조금 드릴 거고 2018년도에 블라인드 채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합동 채용은 이어질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사실 이제 합동 채용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상반기, 하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 합동 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상하반기를 두고 약간 여기에서 견해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합동 채용이 뭐죠? 라고 하시는 분들 를 위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합동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들이 같은 날짜에 필기 시험을 보는 것을 합동 채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합동 채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복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연수를 받고 있는데 내가 진짜 가고 싶어 하는 공기업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만두고 그 자리를 옮긴단 말이에요. 회사를 옮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한 명이 나가버리고 또는 몇 명이 나가버리니까 새로 채용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다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사실상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하죠.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게 되니까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 채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상 좋은 점도 있었고 또는 여러분들한테는 좀 나쁜 점도 있었는데 상하반기로 좀 갈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공기업 시작, 그러니까 공기업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제대로 전략을 짜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즉 채용 규모하고 요거하고 연결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채용은 역대급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많이 채용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전략을 짜지 않으면 사실상 이것도 계속해서 지루하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취업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필기 준비 방법하고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공기업 채용 결산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2019년도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338개가 있습니다. 338개 그리고 플러스 지자체가 147개 정도의 공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공공기관이 338개에 147개 정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중앙형 공기업으로만 채용을 한 게 지금 현재는 331명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31개 공기업이 올해 2018년도에
채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147군데 같은 경우 중에서는 한 138군데 정도가 채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다 합쳐보다 보면은 원래 2018년 공기업 채용 규모가 28,726명 정도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전문 분야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분야 이걸 들으시는 분이 전문 분야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연구직이라든지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시는 쪽은 어떤 쪽이죠? 뭐 행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일반 사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직이라든지 인턴이라든지 이런 쪽을 제외하고 신입 정규직만을 채용한 숫자는 23,470명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상반기 때 한 것보다는 또 수치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때 정부에서 발표한 게 23,000명이었어요. 23,000명이었다가 추경 발표하면서 28,000명으로 늘렸고 실제로 채용을 한 건 23,470명인데 제가 사실 뭐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좀 못하지만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는 가장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자부를 하거든요. 제가 2005년부터 했는데 사실 역대급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증인이죠. 살아있는 증인인데 2006년도 정도에 한 2만 명 정도를 뽑았고요. 그 이외에는 2만 명 정도를 뽑은 건 없어요. 실제로 정규직으로 2만 명을 뽑은 건 2017년에도 19,862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역대급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규직 분포인데 정규직으로는 없었고 유일하게 2016년도에 2만 명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서 역대급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일자리는 늘어났어요. 그리고 역대급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몇십만 명을 뽑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종의 착시 효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착시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에서 이번에 2,000명 뽑았단 말이에요. 상하반기 합쳐서. 그리고 건보에서도 한 1,000명 뽑았고 그리고 한국전력에서도 한 1,000명 뽑았단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한국전력이라든지 건보라든지 철도공사에서 이만큼 많이 뽑아버리니까 근로복지공단도 한 3,400명 뽑았죠. 이렇게 몇백 명씩 뽑는 데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매칭을 하는 거죠. 1,000명, 2,000명씩 뽑는데 공공기관이 338개라고? 그 중에서 331개가 채용을 했었네? 그럼 내가 들어갈 자리는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다른데요. 지금은 불과 몇 개 공기업 정도가 100단위예요. 그나마 는 거죠. 한 97군데 정도가 100단위 정도로 뽑았으니 좀 는 거기는 한데 그러나 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역대급이긴 하지만 뭐는 아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뽑는 숫자는 아니다. 사실상 이게 정상화가 되려면 한 4만 명 정도 수준으로 해야 돼요. OECD 국가 기준으로 했을 때 공공기관,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에서 23% 정도고요. 우리나라가 겨우 이제 11%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20% 정도까지 가려면 한 4만 명 정도는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19년도에도 정말 많이 채용할 것인가? 네.
채용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1월 31일까지 합니다. 1월 31일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한 보름 정도는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1월, 그러니까 1월부터 공채가 나온 데가 있었고 2월 달에도 공채가 나온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월 31일까지 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니까 채용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만들고 공채를 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1월 1, 2월에는 공채가 적을 겁니다. 물론 있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공채의 수는 적을 거고요. 본격적으로 하면은 3월 중순 정도부터 일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는 4월 정도일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월 정도의 특히 4월 정도의 완전한 시즌이 될 거고, 그럼 선생님 저 요번에도 4월 달에 거의 시즌이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사실 1, 2월 달에도 시즌이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큰 것만 기억하세요. 합동공채만 기억하시는데 사실 지금 현재 합동공채는 소극적인 합동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 2월 달에 내는 공기업들이 있었어요. 올해는. 그런데 3월달, 4월달로 조금 더 미뤄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2월부터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 좀 늦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인해서 이거는 확실하게 늘어날 거예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채용이 반드시 늘어날 예정이에요. 반드시 늘어날 예정이에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지역의 공공기관이 무엇이 있는지까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지금 현재 23.5조 원의 공공부문 일자리에 사회 서비스를 6만 명 정도 채용하고 공무원을 2.1만 명 정도 채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한 3만 5천 명 정도, 이 중에서 6만 명 중에서 3만 5천 명 정도는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일단은 얘기를 드렸어요. 2019년도는 올해보다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몇십만 명 단위가 아니라 몇만 명 단위인 건데 그 만 명 단위 중에서는 분명히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뽑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저 블라인드 채용이라면서요? 아무것도 안 본다면서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이전에는 그냥 단순 정보를 제공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채용 직무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 교육, 자격, 직무 능력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력이나 어학 성적 등 스펙 중심 이력서였다면 이제는 교육, 자격, 직무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 스펙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자격사항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서류 전형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등 일대기 형식의 자기소개서에서 경력 및 경험 중심의 자기소개서로 바뀌었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공공기관은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기술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무 관련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소서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집 분야별 지식, 기술, 직무 설명서로 바뀌었다라는 건데 여기서 그냥 아주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블라인드 채용 이전과 블라인드 채용 이후로 무엇이 바뀌었느냐? 소위 말해서 NC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죠. 능력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서 무엇이 가장 많이 바뀌었느냐? 물론 필기시험도 좀 어느 정도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요. 1차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 부문도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형식도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틀로 뭐가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가장 큰 틀로는 공공기관의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능력과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직무 중심으로 바뀌면서 대기업의 직무 중심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에요. 아직까지 직능제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인사, 총무, 생산 관리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성을 본다면 이제는 공기업은 그렇게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면 사무, 행정관리면 행정관리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이제 순환근무인데다가 직무에 대한 역량, 그러니까 직능제로 나눴을 때의 직무에 대한 역량보다는 우리 회사에 대한 또는 이 공공기관에 대한 윤리성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공공재를 다루고 있어요. 자, 공공재를 다루고 있는데 이 공공재의 가치는 사실상 그리 높지 않아요. 사실은 가치가 높죠.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는 가치는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가서 형광등이 켜진다고 감동합니까? 막 되게 고마워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공공기관이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물가 상승률과 같이 올려야 되는 경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공공요금을 올리면 싫겠죠. 그러다 보니 이걸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들어온다? 그러면 직무 역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블라인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필기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 대단히 책임 없는 얘기고요. 실제로 공기업을 선정해서 공기업 분석까지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묻지마 채용은 이제 없다라는 얘기예요. 묻지마 채용은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블라인드 채용의 서류 전형 방식입니다. 서류 전형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총 4가지로 바뀌었는데 스펙을 완화시키고 이력서와 자기소개가 중요한 유형인데 이게 사실은 가장 많습니다. 스펙이 좀 완화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700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또는 토익 730 이상,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교육사항과 그 다음에 경험 및 경력사항 그리고 자소서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스펙 같은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지정하는 기준만 충족하면 패스가 되는 거고 그 외의 자격증은 1개 아니면 2개가 가산이 되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육사항이 기입이 없으면
탈락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사항의 기입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의 평가 기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에서부터 자소서를 굉장히 많이 보기로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 국민건강이라든지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적십자, 도로공사, 사회복지공공기관이나 SOC 공기업에서 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안 봐도 되나요? 영어를 많이 보는 공기업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지 또는 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또는 코이카라든지 이런 곳들은 있습니다. 즉 영어가 실생활이 되고 영어가 직무 능력이 되는 곳이죠. 그런 곳들은 영어를 많이 봅니다.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 외에는 영어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과 약간 좀 비슷한데 요거보단 이렇게 뽑는 기업보다는 조금 작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정 자격 조건이 되면 모두 패스되는 유형인데요. 스펙 기준에 해당하면 필기를 다 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이 전혀 없는 곳도 있는 거죠. 수자원공사, 한수원, 철도공사 이런 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 저는 철도공사 됐어요. 그러니까 자소서 공부 안 해도 돼요. 여기는 원래 통과를 시켜주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정 자격 조건이 되면 모두 패스가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온라인 인성검사를 통해서요 70%만 필기 자격을 주는 형태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중부발전이고요. 요런 쪽은 많이 없습니다. 많이는 없는데 대표적으로는 중부발전이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자격 조건에서 토익과 자격증에 각 점수를 부여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평가를 실시해서 자격 조건을 점수화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한국전력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전력이다. 그래서 한국전력 공고문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길어지니까 한국전력만을 가지고는 얘기를 못 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몇 점부터 몇 점까지 맞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설명회에서 제가 매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설명회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블라인드 채용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사항에 기입이 없으면 탈락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교육사항은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교육사항을 반드시 쓰려면은 일단 교육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기재해야 돼요. 이런 거거든요. 블라인드 채용이 되면서 인적사항은 대단히 어떻습니까? 가벼워진 거죠. 사진도 붙일 데 없고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교육사항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걸 캡처하려고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 교육사항 같은 경우에서는 학교교육, 직업교육, 기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나는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인문계를 졸업을 하고 그냥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가 이제는 나 공기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즉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교 교육을 거의 받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직업교육을 여러분들이 일자리 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직업교육을 시켜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을 쓰시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경력이 있으시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회사 다니면서 어떤 교육들 다 받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직무교육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 나는 지금 방금 학교를 마쳤어. 그래서 직업교육을 꼭 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업교육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게 대학교를 만약에 나오셨다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기술직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을 잘 안 하세요. 교차 지원을 잘 안 하시다 보니까 난 기술직을 나왔는데 그러면은 대부분이 본인이 졸업한 전공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저는 공대를 나왔지만은 사무직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나 또는 산업공학과 이런 쪽을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산업공학과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이제 교양 과목이 있습니다. 교양 과목에서 글쓰기 과목이나 이게 지급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글쓰기 과목이라든지 또는 토론 과목이라든지 영어라든지 그 다음에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문학과 관련된 대부분의 교양 과목은 써넣으셔도 다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외에 만약에 사무직인 경우에서는 사무직 같은 경우는 경영, 경제, 법, 행정. 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학과를 졸업하셨거나 뭐 무역 다 됩니다. 그러니까 상경 계열이거나 법정 계열 또는 행정 계열 쪽, 사회복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쪽을 내가 전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공 과목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어학을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코트라라든지 코이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학 직렬을 뽑을 때는 본인의 전공 과목을 쓰면 되고요. 그 외에는 교양 과목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육사항을 제가 길게 하는 이유는 교육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안 쓰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떨어졌답니다. 저한테 상담을 오시면은 자소서도 그런 대로 써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교육사항을 다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시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제가 넣으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합동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합동채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소극적 합동채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왜 제가 소극적 합동채용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108개 공공기관이 합동채용에 참여를 했고요. 완전히 중앙형 공기업, 아까 제가 331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병원까지 포함되는 거였고요. 그걸 빼고 268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단독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 합동 채용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모두에서 얘기할 때, 앞에서 얘기할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조금 평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때 합동채용 때는 4월 21일, 28일, 5월 12일, 19일, 26일, 25일까지, 여기까지죠. 5월 26일까지. 사실 딱 보면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때는, 보건의료, 그 다음에 보건의료고 에너지, 정책금융. 사실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걸 준비하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는, 농림, 그 다음에는 여수광양, 국립,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를 박탈당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상반기 때는 타겟팅을 좀 정확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타겟팅을 좀 정확하게 할 수가 있었고 기업 분석도 되는 거고 전략만 잘 짠다면 한 2-3개 정도 딱 골라놓고 거기에 매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반기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자, 8월 25일 도로교통공단, 인국공, 철도공사까지는 잘 나갔는데 9월 1일도 잘 나갔어요. 문제는 10월 27일이었죠. 그러니까 20일 날에는 아무 데도 안 쳤어요. 근데 27일 같은 경우에서는 다 쳤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데가 쳤어요.
정말 많은 데가 쳤어요. 물론 농어촌공사는 뒤로 빼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말 너무 많은 데가 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국전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직업기초능력만 준비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건강보험을 처벌만 하기도 한 거예요. 처벌만 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못 하시는 거죠. 이렇게 좀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하반기에는 좀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닌가. 상반기에는 좀 타겟팅을 잘할 수 있도록 했었다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하루에 몰려버린 거죠. 자, 분명히 얘기할 건 공채 시즌이 같은 게 아니라 필기시험이 같은 겁니다. 필기시험이 같기 때문에 상반기 같은, 그러니까 필기시험이 같기 때문에 이게 필기시험입니다. 그래서 다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다 내요. 학생들은 다 내고 여기에 걸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묻지마 취업 반, 그 다음에 타겟팅 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합동공채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